네, 북한 농업과 식량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연구원의 김혁 연구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신다은 유니콘 기자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아주 흥미진진한데 뚝 끊겼어요. 꽃제비 생활을 하셨다. 근데 아버님께서 네. 식량 위기로 목숨을 잃으셨다는. 네. 저는 이제 어머님은 4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뭐 기억에 사진처럼 몇 가지만 남아 있고요. 아버님의 기억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명함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출신. 김일성한테서 직접 명함시계를 받은 사람. 근데 어쩌다가 아들이 꽃제비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외화벌이 사업소에 계셨는데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자꾸 이렇게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뛰쳐나오셨어요. 원래 거기 계셨으면 경제 위기를 덜 겪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였고요. 길가에나 뭐 기차역에 가면 죽어 있는 시신들이 많았었고. 전쟁도 아닌데? 네, 그렇죠. 코로나19 때 네. 아주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평양에서도 식량을 걱정할 네. 정도였다. 그 당시랑 비교하면 언제가 더 심한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예? 90년대가 훨씬 심했습니다. 지금은 거리에 이렇게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기는 힘들거든요, 오히려. 근데 90년대 당시에는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구나. 네. 가족 동반 자살도 많았고요. 예. 청진시는 인구 70만 명의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집을 버리고 왜? 먹을 게 없는 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역전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굶어 죽어 나갔죠. 탈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행로를 네. 걸으시잖아요. 뭐 그쵸.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뭐 여전히 사회운동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있는데 농업 분야를 연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배고팠던 기억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호기심은 학부 때 제가 나왔던 북한에 대한 호기심. 왜 북한은 그때 그랬지? 왜 갑자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지? 이런 생각에서 북한학을 공부를 하기 처음에? 시작했고. 네. 아니 넘어오셨을 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19살, 일찍 만 오셨네. 18살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 못 딴다고 했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아기 때 땄거든요. 왔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계기가 돼가지고 북한 공부를 계속하게 됐고 북한학은 북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치사회학인데 제 연구 분야가 북한 꽃제비 연구입니다. 야, 이제 취업을 당시에는 도 단위 이제 소속돼 있는 연구원에 처음 입사를 해서 그때 남북교류협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먹는 문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농업을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운명이네, 북한 농업을 운명. 네. 근데 보통 너무 힘든 기억이 있으면은 잊고 싶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기억을 깊이에서 끌어내면 그날 밤은 꼭 악몽을 꾸고 그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트라우마는 뭐 치유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극복의 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북한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김혁 연구원의 인간극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좀 어려운 얘기 다시 해볼게요. 우리 또 뭐 국토가 작다고 하는데도 이 남한 땅만 봐도 정말 지역별로 특산물이 다 다르고 네. 뭐가 나오는 다르잖아요. 또 북한 산악지대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지역별로 그런 환경의 차이가 큰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생산성이 가장 좋은 그 작물이 벼입니다. 그래서 이제 헥타당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4.9톤에서 5.2톤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헥타당 1헥타당 그 정도인데 북한은 거의 헥타당 한 3.5톤 이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요.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데 중요한 거는 북한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평야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쌀밥을 많이 먹는 거죠. 쌀밥 먹는 동네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감자랑 옥수수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감자와 옥수수를 많이 먹는 지역은 북부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
왜냐하면 평야가 적어서. 예. 그리고 옥수수는 산간 경사지에도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거의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북한은 새 땅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새 땅 찾기는 산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북한 사진을 보게 되면 산이 벌거숭이가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을 개간을 해서 거기다가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한 건데 네. 홍수나도 안 되고. 그렇죠. 홍수에도 굉장히 취약한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감자가 많이 나오는 건 북부 지역, 추운 지역일수록 감자가 잘 됩니다. 그렇죠. 특히 저 백두산 지구 같은 경우에는 배감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백두산 감자는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백두산 감자가 맛있는 이유가 그게 화산재잖아요, 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요. 녹마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감자가 많이 생산되고 더 중요한 건 사실상 북한의 유통로 자체가 그렇게 변변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서해인프라가 그렇죠. 길 건너면 확 비싸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너무 불안전하고 이래서 타이어도 빨리 망가지고 차량도 빨리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비가 비싸요. 서해 평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 올봄에 감자를 올감자를 심어서 빨리 캐고 그걸 다 못 캐면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모작이 되잖아요, 나름. 이런 와중에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러시아산 밀과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밀가루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질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생활은 과거에는 이제 쌀과 옥수수였습니다. 우리는 작부체계라고 부르는데 그 작부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지금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온이 0.4도가 올라갔어요. 평균 기온이. 그러면 작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굉장히 그 기온에 따른 작부 체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북한이 그래서 과거에는 쌀과 옥수수를 했다면 지금은 쌀과 밀보리로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바꾸면은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요즘 밀가루 음식 요리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난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요즘 북한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과학농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종자혁명입니다. 그 종자혁명이라고 하는 건 종자 개량, 새로운 품종, 그다음에 종자를 전국에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기상기후 정보예요. 기상수문국을 통해서 오늘은 비 몇 미리 정도가 오니까 이런 거 대비를 하세요. 이게 기상정보, 기상기후 정보인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중요한 거는 전력이 부족해서 TV를 켤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골은 더 심각하고요. 이런 얘기 쭉 들으면 어때요? 우리 식량난이라는 단어가 뭐 없잖아요. 여기 세대 뭐 저희도 없고 어떤 생각 듭니까? 사실 식량난이라는 말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겪어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상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런 거구나 하는 대충 감은 잡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북한은 이제 각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명보다는 당 체제를 좀 강화하고 이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완성적인 식량난이란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쌓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지도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민이 없는 그 지도부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걸까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전체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소수의 정예, 소수의 이제 관리층, 그다음에 계층을 토대로 저 체제를 유지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통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제를 강화해야만이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양복을 더 많이 국가가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일반 주민들의 어떤 식량권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농업 전문가로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것만큼은 바꿔야 된다.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이거다. 기본적으로는 시장화를 다시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화를 허용을 하고 통제를 지금과 같은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절대 해결을 못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과거에 한때 2014년, 2015년 요 사이에 그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수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배 몫을 일부를 떼고 나머지는 농민이 생산자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줬어요. 그때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다시 통제를 해버리고 이제는 신양국 정책을 통해서 더 못 팔게 하고 외부에 못 팔게 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곡물조차도 국가에 수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너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배고픔에 시달리던 꽃제비가 대한민국 넘어와서 농업 전문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하지만 고향에 대한 어떤 개발도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원래부터 내 고향은 청진이고 내 고향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농업이 어떻게 하면 잘 지금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통일 문제를 떠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민족인데 너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참 음식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참 무의식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참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겨가면서 대해야겠다. 이 북녘 땅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 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